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책은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쯤에 나왔어요. 예. 안 들려요? 예. 이명박 정부 초기 때 아마 출간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그 과제들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 부분들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조건을 이제 정관수 교수님이 4가지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큰 방향성, 올바른 정책 철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하나의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방향성과 철학 속에서 세워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핵심 철학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경제 법칙과 도덕 법칙이 같다라는 헨리 조지의 그 사상을 이제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죠. 그런 부동산이 근본적으로 토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 철학이 좀 깔려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이 근본적 철학에 입각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확보되어야 된다. 토지가 다른 생산 요소와 다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토지가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공적인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게 2가지 수단이 있다고 그랬죠. 토지 가치세 세금을 통한 방법이 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 토지가 국유돼 있으니까 그걸 다지 뭐 민간으로 할 필요 없이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 공공 임대제로 할 수가 있고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핵심은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는 거죠. 이게 2가지 근본 정책이 확보가 돼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 근본 정책을 확보하더라도 현 시스템이 올바르지 않을 때는 단기 처방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단기 정책도 구비를 해야 되는데 미시적으로 금융 정책, 금리를 조정하는 정책,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가격 조절용 정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예요. 그건 단기적 처방이에요, 사실. 양도소득세를 통해서 부동산 거품을 잡을 수는 있지만 동결 효과가 생깁니다. 동결 효과가 뭘까요? 그렇죠. 거래할 때 세금을 왕창 매기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잘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좀 팔면서 점점 다운이 돼야 되는데 부동산가가 양도소득세 되면 사람들이 높아지면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동결 효과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도 단기적으로는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되게 정책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또 주거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45%인가요? 집 없는 사람들이 45%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당장 전세, 월세 부담이 너무 커요.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그 경향신문에 그 데이터가 떴는데 우리나라가요 13년 동안 OECD에서 자살률이 1위를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살률이 너무 높은 나라 2위가 어딜까요? 2위가 지금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살률을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정부 재정이 투여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담소를 늘린다든지 엄청난 정부 재정이 투여돼 좀 효과가 좀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살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좀 분석해 보니까 20대가 제일 많았고 20대와 아니 20대가 아니라 20평 이하의 주거 환경, 그 다음에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거 환경이 되게 공통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거 환경이 되게 열악한 사람들이 자살자가 많았던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인과관계가 이제 뭐가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분명한 상관 변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청년 주거라든지 1인 거주자라든지 이런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주거 복지적 차원의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공공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획기적으로 도입한 사람이 누굴게요? 어떤 정부일까요? 책을 보신 분은 다 아실 텐데 다 안 보셨군요.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획기적으로 늘렸어요. 예. 노무현 정부가 그래서 좋은 점 나중에 평가를 하는데 제일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좀 살펴볼 텐데, 정말 재밌는 거는 추미애 대표가 이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통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그 국회 연설에서 여당 대표를 연설하는데 뭘 언급했냐면 조봉암의 농지개혁을 언급했어요. 조봉암의 농지개혁이 우리가 흔히 이승만 박정희의 가장 우파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이승만 정부의 농림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농지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하다. 지대개혁이.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 보유세 정책, 지대개혁 정책과 농림부 장관이 그때 시행했던 농지개혁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어요. 토지 공개념 관점에서. 그래서 추미애가 어떤 걸 언급했냐면 좌우를 가리지 말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우리가 골몰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지금 이 데이터가 뭐냐면요. 이게 2003년 세계은행 대인인 거라는 어떤 세계은행 소속된 경제학자가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토지의 분배 정도, 토지의 형평성 정도와 GDP, 2차 세계대전 이후니까 1960년에서 2000년 사이 GDP 성장률과 토지 분배의 형평성 정도를 분석한 자료예요. 상관계수를. 여기 보시면은 이 세로가 이제 GDP 성장률이고요. 요 밑에 변수가 토지의 형평성 정도예요. 보시면 토지의 형평성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았다는 게 양의 상관관계 분석 그래프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나라들이 토지의 형평도가 높고 경제 성장률이 되게 높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나라들이 누군가 볼까요? 어딘가 볼까요? 타이완, 대만, 그 다음에 남한, 태국, 일본, 중국 뭐 이렇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하나같이 농지개혁을 한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1950년 3월에 조봉암 농림부 장관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농지개혁이 완성이 돼요. 근데 보세요. 50년 3월이 언제예요? 국회 통과된 게 50년 3월이거든요. 3개월 후에 6.25가 벌어지죠. 그래서 많은 정치학자들이 농지개혁이 아니었으면 적화가 됐을 거다. 이렇게 봐요. 아무튼 그런 분석도 있고요. 아무튼 극적으로 농지개혁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도 그 국민당 순원이 삼민주의라 그랬죠. 삼민주의의 민생 부분이 바로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적인 요소가 컸기 때문에 대만도 농지개혁을 장개석이 후에 가서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요. 전후 점령 사령관이 누구였습니까? 메가더였죠. 메가더가 일본에 있다가 일본 점령군 사령관이었거든요. 45년 해방됐을 때 일본 패망이었잖아요. 일본 자경화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 미군 정부가 추진했던 게 농지개혁이었어요. 농지개혁을 안 하면 좌파 세력들이 발동해서 적화된다. 이 논리에 의해서,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일본도 농지개혁을 합니다. 이런 다 농지개혁을 했던 나라들이 토지 형평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그 관점에서 오늘날 근데 이게 다시 회귀돼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 자료는요. 2005년이 어느 정부입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이렇게 토지 소유 분포를 막 계속 발표했어요. 그 다음 정부부터는 사실은 이렇게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 자료가 2005년인데요. 그러니까 이때 자료만 봐도 일제시대 때 토지 분배 정도로 다시 회귀를 했어요. 농지개혁을 했지만 토지 사유제에 근간한 농지개혁이었기 때문에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토지를 많이 매입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상위 5%, 상위 1%의 토지 사유지 이제 점유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지금은 뭐 더 심해졌겠죠.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추미애 대표가 제2의 지대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것이 과연 얼마나
이제 우리 한국 사회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혁명에 그 낳은 그래도 되게 합리적인 정부인데 이 과제를 과연 수행할 수 있을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기준점에 비해서 너무 이제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펼쳐졌는데요. 냉온탕식 정책이 운영됐다. 자, 경기 부양을 왜 한다 그랬죠? GDP 성장이 끌어올려야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GDP 성장을 끌어올리는 정책들이 계속됐었어요, 역대까지. 근데 GDP 성장을 끌어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뭐냐면 바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입니다. 부동산 경기를 부채질을 하면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쉽게 사람들이 집을 사죠. 왜 사죠? 그 투기의 경쟁에서 봤죠.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사람들이 더 사죠.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대출 받아서. 이러다 보니까 대출이 엄청 늘고요. 경기가 부양이 되죠. 이것이 먹혀요, 어느 정도.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초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경기 부양이 너무 심하게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월세 주민들이 죽어납니다. 전세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살다가 자기 연봉만큼이 갑자기 전세금이 오르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초에 보면요. 80년대 말 90년대 보면은 이제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막 자살하는 일가족이 자살하는 일들이 막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사실 군부정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공개념 개혁들이 벌어져요. 그렇게 과도하게 또 경기가 부양되면 또 이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또 갑자기 투기 억제 대책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경기가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이 돼야지 서민들이 살기가 편한데 이렇게 완만하게 연착륙하지 않고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널뛰기 할 때 여기서 사람들이 죽고 널뛰기 할 때 여기서 사람들이 죽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 이제 너무 이게 경기가 부양이 되면은 투기 억제 대책을 씁니다. 투기 억제 대책의 근본적인 대책이 뭐라 그랬어요? 홀대당 근본 정책 이런 거 안 쓰는 거예요. 토지 가치세, 토지 공공임대 이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죠. 그럼 단기의 핵심이 뭡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렇게 확 매겨버리면 갑자기 이제 또 냉각이 되기도 하고 이게 냉온탕식 정책이 운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대출을 촉진시켜서 사람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투기 부동산 정책 위주로, 건설 경기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저소득을 생각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미흡했고 그나마 공공임대주택이 한 4%에서 5% 되는 거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거 늘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87년에 민주항쟁, 87년 체제라 그러죠. 87년에 민주항쟁으로 민주정권이 들어서지 않고 바로 노태우가 또 안타깝게 됐지만 87년에 그 60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가 됐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투표로 뽑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개헌이 있었어요. 그 87년 체제 헌법에 보면 토지 공개념이요.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헌법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헌법 정신만 제대로 살려도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지금 또 개정된다고 이제 내년에 개헌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지금의 87년 헌법만 봐더라도 23조에 보면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공공복리에 맞게 돼야 된다니까 소유권의 제한이 명시돼 있어요. 내 주택이고 내 땅인데 왜 뭐라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조 2항에 보면 특별히 그 소유권 중에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광의의 토지죠. 토지라는 거는 인간의 노동이 가미되지 않은 것이죠. 이 토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가의 개입이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이 122조 보면 더 분명한데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된 국토의 효율적이고, 효율성만 말하지 않죠. 균형 있는 이용과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는 제한과 의무를 거할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헨리조의 토지공개념, 토지가치세, 토지공고임대제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정관수 교수님이 뭐 이거는 뭐 정량적 평가라기보다 정성적 평가인데요. 각 정부, 역대 정부를 좀 평가해 본 겁니다. 전두환부터 평가를 하셨네요. 그래서 5가지 기준으로 본 겁니다. 첫 번째, 부동산 경기 부양을 자제하는 게 좋은 거 왜 좋은지 알겠죠? 근데 근본적인 정책,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 공공임대주택, 저소득 주거복지 정책, 그 다음에 시장 투명성 강화. 이거는 부동산이 실거래가로 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면 막 누구 친척 이름으로 다 하겠죠. 부동산 투기를. 그래서 그런 시장 투명성 강화, 근본적인 정책 철학이 있냐. 이 부분에서 전두환은 빵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는 네? 마이너스까지 책정이 안 돼가지고. 네. 그리고 노태우 같은 경우는 점수를 꽤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정책 철학에서 3점이 만점인데 왜 그러냐면 너무 그때가 어떤 시점이라 제가 얘기해 드렸죠. 전세 사람들 막 자살하는 사건이 막 사회 문제로 엄청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어요. 그래서 노태우가 토지 공개념 정책을 3가지를 하거든요. 그거를 표명했기 때문에 정책 철학을 좋게 해주셨고, 그다음에 토지 공공 임대주택도 좀 공공 임대주택이나 보유세 강화는 이제 보유세 강화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를 매겼고, 김영삼 때는 경기 부양을 막 시켰죠. IMF 전이잖아요. 그리고 시장 투명성, 부동산 실명제 거래를 이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시장 투명성 강화에 높은 점수를 주셨고, 그 다음에 김대중은 이제 빵점이에요. 왜냐면 IMF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맥락상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경기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경기가 다 죽는다는 공포심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차별성의 인식도 없었고, 모든 기준을 다 풉니다. 모든 기준을 다 푸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배경들이 다 있는데요. 전두환 때 또 3조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기가 다 잘 나가니까 뭐 다 푸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 푸니까 또 이때 투기가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 자제도 했고 보유세를 강화했죠.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했죠. 시장 투명성 강화했죠. 그 다음에 정책 철학은 토지 공개념을 대놓고 하진 않아서 2점 줬대요. 그리고 이명박 때는 거의 뭐 전두환 수준입니다.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00분율을 따졌을 때 노무현 정부가 그래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이렇게 이때가 이명박 정부 초기였기 때문에 박근혜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에서도 거의 지금 이명박과 같은 기조를 취했기 때문에 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명박근혜 정부는 거의 흡사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국정농단의 실세, 최순실의 그 부의 원천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 부동산이었습니다. 그 자료 저희 희년함께 페이지에서 막 공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역대 정부들을 대표적으로 2가지로 말해요. 냉온탕식 정책인데요. 부동산 시장 만든, 시장의 모든 걸 맡겨라. 경기 부양책 쓰기도 하고 이런 정책을 하기도 하고, 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전월세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 분양가 원가 공개해야 된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유의미한 정책일 수 있어요. 시장 조절용으로 단기적으로. 그런데 이것만을 외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세요.
전월세 상한제는 여러 가지 단기 정책으로서 운용의 묘로서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양가, 원가 공개 역시도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게 되면 과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는 뭐가 잘못됐냐면 이거는 계속 언급했던 거죠. 부동산, 토지 시장의 특수성을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했었죠, 많이. 제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 신발 같은 경우에 가격이 오르니까 공장들이 많이 생산하겠죠. 많이 생산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토지 같은 거는 공급이 더 안 되죠. 공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택을 막 늘리게 많이 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신발을 제작하는 비용과 주택을 건설하는 비용이 뭐가 더 어렵습니까? 공급이 쉽게 안 늘어요. 그 뭐냐면요.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지 않고 되게 수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부정하고 공급을 늘리면 된다. 공급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유세를 너무 싫어해요. 이런 거를 특징을 봤을 때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자들이 그 뒷배가 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보게 되면은 이제 건설업자들한테 건설회사들한테 돈을 받는다든지 또는 자유기업원의 후원을 받는지. 그래서 이제 저 사람 100분 토론에 나와서 저 교수가 도대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보면은 그런 걸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보면은 되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갈하시죠.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는 이론이라기보다는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에 가깝다. 그렇게 주장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보유세 논란이 점점 많이 커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리 대책이 됐는데 지금 쉽게 특정 투기 지역에서 부동산이 그렇게 깔아앉지 않거든요. 그리고 막 청약을 했더니 막 사람들이 계속 몰려요. 그럼 더 큰 카드를 써야 될 수 있는 더 큰 카드가 뭐가 남았죠? 보유세 카드입니다. 근데 보유세 카드를 여당 대표나 일부 우리 여당 정치인들 엄청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물론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뭐 청와대에서는 아직 언급이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토론회라든지 되게 핵심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100분 토론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이 오가는지 여러분 공부하셨기 때문에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주장할까? 그러면 쳐보십시오, 네이버에. 그래서 어디 소속이고 이제 어디 이런 것도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더 완전 가 있는 그룹들은 가격 규제 만능주의라고 표현을 하세요. 물론 그거에 일부 특정 효과가 있는 정책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는 이제 정관수 교수님이 강하게 비판하시는데 여러분들 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이 사실 분양가를 원가를 공개해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되게 문국현 후보도 주장했었고 지금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인 경실련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분양가,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청약을 하거나 이제 분양을 할 때 원가를 공개하라. 예를 들어서 원가가 얼마인지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남겨먹는 이득을 공개하라.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값이 거품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경실련이 어떻게 조직된 단체입니까? 경실련이요? 경제실천연합인데 혹시 잘 아시나요? 경제정의실천연합. 네. 1989년 경제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졌고 84년도 헨리 협회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 서경석 목사 지금 이런 분들이 정작자들 가서 아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분이 이제 극 변하셨어요. 진짜 시민단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조금 활약이 줄었는데 90년대 대표적인 시민단체. 그 90년대 예. 경실련이 보수적인 단체는 아니고요. 되게 진보적인 단체 중에 하나고 90년대에는 정관수 교수님도 경실련 활동을 하셨죠. 2000년도 예. 주택위원장. 예.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런데
지금 경실련은 거의 김원동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건설회사 다니시다가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분양가 원가 공개가 거의 뭐 지상 과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정 교수님의 취지는 뭐냐면 분양가를 원가를 공개하는 게 일정 부분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주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분양가 원가 공개를 했을 때 건설사들이 과도한 폭리를 취하진 않겠죠. 분양가 원가가 낮춰지겠죠. 초기 분양가가 관리되는 측면이 있겠어요. 그런데 토지가치세라든지 토지공공임대제라는 토지공개념적 장기적 방향성이 배제된 채 그 분양가가 원가는 공개돼서 저리에 분양이 됐다고 쳐요. 그 저가에 사신 분들이 또 투기가 되면은 폭리를 취할 거 아니에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주택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을 경실련 김원동 씨 뭐라 그랬냐면 결국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이 사실 분양가 원가를 공개했거든요. 그 보금자리 주택을 통해서 주택 경기를 잡았다. 노무현이 하지 못한 걸 사실 이명박이 했다. 이런 과도한 주장까지 하셨어요. 예,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근본 정책인가의 부분에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주택 재고에서 또 이제 이게 근본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전체 주택 재고에서 신규 주택 공급량은 3%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주택 경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거죠. 물량 자체가.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과연 건설사의 폭리 때문에 지금 문제냐. 그것도 문제긴 한데 침소봉대한 측면이 있고 투기 수요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의 문제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분양가 원가 공개돼서 첫 번째 분양가가 낮춰진다 그래도 투기세력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싸게 산 사람들이 또 투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 투기적 가수요.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투기적 장기 이익에 대한 기대 가치가 있는 한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결국 이 가격 규제 만능주의의 핵심적인 문제를 뭘로 보냐면 시장주의자도 문제인데 시장 자체를 근본적으로 도외시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스티글리츠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요즘에 그 불평등의 대가 뭐 이런 책들 쓰시고 이 사람은 1급 경제학자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탄 1급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대추구 행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는 이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에서 엄청나게 발언하는 아주 특이한 분인데요. 이분이 한 말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정부는 중력의 법칙을 폐지할 수 없는 것처럼 수요 공급의 법칙을 폐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수요 공급이 통하지 않는 토지의 차별성을 말하는 거지 시장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시장의 원칙 자체를 너무 도외시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명박 정부 때 쓰였던 책이라 그랬죠. 다음 정부의 과제. 안타깝게도 다음 정부가 박근혜 정부였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은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정부가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번 정부의 과제로 바꿨는데요. 뭐가 돼야 되냐 이 책에 나온 거는 부동산 정책의 철학은 근본적으로 토지 공개념이어야 한다. 근데 토지 공짜가 들어가면 이게 사회주의로 오해를 하는데 시장을 무시하지 않는 거죠.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의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근데 보유세가 근본 정책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복원해야 되고 토지 공공 임대제를 부분적으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토지 공공 소유 건물만 분양한다든지 토지를 국가가 매입해서 토지 임대부 주택을 한다든지 이런 토지 공공 임대제를 국지적으로 국내에 도입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은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으니까 토지 공공 임대제로 갈 수가 있고요.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주거복지 정책 강화하는 게 청년 주거 정책,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거겠죠. 그럼 토지 보유세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10년 후 실효세율 1%를 목표로 장기 시간 계획이 필요하다. 자, 미국의 보유세가 얼마라고요? 미국의 보유세는요 2%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0.2%예요. 그거를 조금 올리는 게 종부세였는데 근데 갑자기 올리면 부동산 경기가 냉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년짜리 계획으로 세웠던 게 종부세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한 2017년까지 계획을 노무현 정부 때 다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 됐죠. 저 정도 실효세율 1% 정도 되면은 예. 전체 국가 조세 재정 예산 어느 정도? 그게 1%를 어느 정도로 이 책에 언급이 되는데 1% 수준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50조 정도인가?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100조 그 책에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언급을 못 하겠는데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0.2% 수준으로 0.15%인가요? 종부세 때가 그때 2조 원이 거쳤거든요. 이거를 점차적으로 늘리는 계획이었어요. GDP도 전체 양이 볼륨이 커지니까. 그런데 34조 원인가요? 죄송합니다. 그 요번에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는 15조 원을 걷는 계획을 세웠었죠. 이재명 시장. 34조 원인가 1%가? 네, 2017년에 1%면 34조. 예, 죄송합니다. 100조 원이 아니었네요. 예. 근데 종부세가 초기에 걷었을 때가 2조 원이었으니까 34조까지 10년에 걸쳐서 점차 늘리는 방향성이었죠. 근데 장기 시간 계획이 필요하다. 근데 형해화되면서 그게 사라졌고요. 토지 중심의 보유세가 강화돼야 된다.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가 지금 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농지에서는 과세가 좀 줄어요. 이제 주택 용지도 좀 줄고 상업용 토지 뭐 여러 가지 용도 변경이 되게 중요해요, 법적으로. 그 시골에서도 농지가 주택지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오르고 세금도 달라져요. 이거를 통합과세하자. 지대 가치로. 왜냐하면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국세 토지 보유세의 누진과세는 계속 유지하자. 보유세의 그러니까 누진세라는 거는 세금이 정액으로 비례하는 게 아니라 많이 보유한 사람일수록 구간별로 더 받게 하는 거죠. 근데 국세 보유세 과세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 국세 토지 보유세 수입은 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 초기 때 자료니까 지금 이재명 시장한테 제안했던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을 결합한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 그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를 걷었어요. 그 보유세 일환인데 그 2조 원을 어떻게 썼는지 아시죠? 국세로 걷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나눠줬어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재원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노무현 정부 쟤는 뭐로 썼나요? 그 복지재원? 그거를 뭐 복지재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급식비, 어. 경로당 노인 파스비, 경로당 뭐 이런 걸로. 네. 통장으로 이렇게 늦었으면 제가 아니 모르죠. 그 왜- 어디서 온 건지. 어디서 온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 이제 강화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데 네. 강화에 갔더니 네. 저희 이제 아버지 그 동네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얘기하고 어떤 이제 이제 그쪽에 주로 뭐 그쪽 땅을 좋아하긴 하지만 노인네들이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딸이나 아들보다 박근혜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는 20만 원, 25만 원씩 주니까.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박근혜를 찍고 죽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딸과 아들보다 박근혜 자기 딸과 아들도 못한 걸 아들과 딸은 용돈을 안 그렇죠, 주는데 용돈을 안 주는데 20만 원을 주니까 줬다는 거죠. 예. 그걸로 막 진짜 연명하시는데 그 하위 70%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사실상 그걸 정말 그렇게 통장으로 넣어줬으면 아마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이제 우리 연구진도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펑퍼짐하게 나눠주니까 생색을 내야 되는데 우군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색을 내는 기득권은 막 모든 언론을 다동원해서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혜택을 받는 우군이 펑퍼짐하게 받으니까 누가 받는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펑퍼짐하게 주지 말고 선생님처럼 기본소득으로 통장에 싸주자. 그게 바로 기본소득인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그 국토보유세 기본소득안은 국토보유세로 15조 원을 걷어서 그렇게 보니까 한 5%만 더 내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것보다 기본소득을 받는 것보다 더 내는 사람들이 한 상위 5%예요. 그런데 하위 95%는 기본소득으로 받는 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통장에 쏘는 게.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받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겠죠. 비슷한. 예. 그러면서 이 정책이 많은 우군을 확보해서 밀어붙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 시장의 국토보유세 기본소득은 되게 진일보한 정책이죠.
그거를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잘 받지를 않으시는 건데. 그 토지 공공 임대제 도입 사례에 미국 뉴욕시의 배터리 파크를 이제 이 책에서 언급을 해서 이 배터리 파크가 뉴욕시의 요 부분이에요. 이 배터리 파크가. 근데 이 배터리 파크는 뉴욕시의 토지예요. 이 건물은 이제 사유고 토지 임대부 주택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국지적으로 뉴욕시의 국지적인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토지 공공 임대제 방식의 도시 개발을 지금 뉴욕시의 배터리 파크에서 하고 있어요. 초기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냐면 이 초기 비용이 왜 발생합니까? 토지를 국유화해야 되니까 토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매입 비용을 장기 채권 방식으로 조달을 했어요. 이 뉴욕시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이 뭐예요? 나중에 돌려줄 수 있다 이거죠. 빚이긴 한데 그리고 토지는 뉴욕시니까 이 토지세에 대한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입주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있다 보니까 이 장기 채권의 원리금이 상환되는 구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토지 투기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임대료를 내면서도 여기서 상업 활동에 이익이 있는 이제 법인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잘 운영이 되고 투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고 여기 어디 보세요. 나대지가 있나. 땅만 가지고 있으면 임대료 수입 자기 땅이 아니니까 임대료를 내는데 만약에 땅 투기한 사람이 여기 나대지나 허름한 건물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최대한 임대료를 내면서 최대한의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할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죠.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토지공공 임대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핀란드의 토지공공 임대제를 또 아주 잘 된 케이스로 이제 분석을 하시는데요. 이 토지공공 임대제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아킬레스건인 게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좀 전에 그 지지난주인가요? 부시 정부가 오너십 소사이티라는 정책을 펼쳤죠. 소유자 중심 정책. 그 뭐냐면 주택을 구매하게 하는 정책. 그게 뭐냐면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거든요. 내가 임대료 월세 내지 않고 더군다나 내가 대출 껴서 샀더니 투기를 했더니 이 집값이 올라. 자산 가치가 커져. 이런 욕망들이 있거든요. 토지 공공 임대제를 하더라도 그 문제가 있어요. 그 욕망을 어떤 정치인이 자극해서 또는 투기 세력들이 자극해서 민주사회다 보니까 우리가 노무현을 찍기도 했지만 이명박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대중이. 그렇게 돼서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게 엎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공공 임대제로 출발했지만 그 토지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고 그 정신이 옅어지는 나라들이 많은데 핀란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공공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5가지 목표에 대한 분명한 정책 목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토지 이용 계획의 효율성이 중요하고요. 토지 가격이 안정화돼야 된다. 왜요? 서민들의 삶에 직결돼 있으니까. 토지 개발 이익은 환수해야 된다. 개발 이익이 환수된다는 게 헨리 조지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그 개발을 누가 했습니까? 전 사회가 같이 한 거잖아요. 그걸 왜 개인이 소유합니까? 개발 이익 환수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산업 발전 촉진하고 이런 원칙들이 공유가 되고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만 공유된 게 아니라 핀란드 국민들이 이런 정신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토지 공공 임대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토지 공공 임대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토지 공적 가치가 공유되면 그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죠, 서민들이. 그러니까 주거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헬싱키가 이제 핀란드 수도인데 헬싱키 정부가 그 시에서 갖고 있는 소유 토지가 6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게 이제 할 수 있고 또 이런 정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핀란드 정치를 보니까 핀란드가 안정적 다당제였다.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가동돼서 엄한 집권 세력이 확 과도하게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문제가 뭘까요? 예. 그래서 이런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핀란드시는 네. 그 토지세로 재정 운영을 하고 다른 세금은 적어요. 그런데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복지국가지 않습니까? 토지세가 상당 부분 차지하겠지만 다른 세금도 많을 거예요. 수익을 예. 위해서.
예, 복지국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죠. 복지 혜택을 끼쳐야 되니까. 그런데 최근에 핀란드가 기본소득 논의에서 가장 앞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은 되게 진보적인 앞서간 정책이지만 핀란드에서는 보수 우파 정부의 정책이에요. 예, 근데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드라이브 건 건 아니고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맥락은 우리나라 맥락 완전 틀려요. 우리는 가장 진보적인 분이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우파적인 정치 세력이 진보소득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복지국가는 너무 크니까 정부 재정이 많이 드니까 그거를 정부가 다 해주지 말고 사회복지로 가지 말고 그냥 통장에 싸주자. 그게 행정비용을 간소화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펼쳐지고 있죠. 개념이 달라요. 그때 그 직업학교 교장님 그 교장. 예, 핀란드에서 오셨다 그랬죠. 예, 핀란드 교장 선생님. 예. 그러니까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그때 말씀드린 교수가 버는 월급이나 예. 교수가 월급 평생 월급이나 비슷하다고 한 거는 예.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예, 그렇죠. 누진세가 소득세도 엄청 심해요. 소득세는 사실 헨리 조지는 소득세 내지 말라고 토지 단일세만 하라고 했죠. 그때 당시 19세기 말에는 작은 정부, 정부의 역할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덴마크의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가서 택시를 탔는데 비슷한 맥락인데 그 이제 덴마크 여행 그 간 책에 나오는데요. 그 택시 운전사가 우리나라 택시 운전사 같지 않은 거야. 너무 이렇게 되게 여유가 있고 너무 뭐랄까. 우리나라 택시 운전자 광주 갔어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이게 뭐랄까요. 쪼들리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그래서 뭐 얘기를 해봤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변호사나 의사나 나나 월급이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되건 변호사가 되건 의사가 되건 뭐 소득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굳이 적성에 안 맞는데 우리나라처럼 막 스카이에 주거래 사법시험을 통과할 이유가 그 인센티브가 크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그 사회의 어떤 예. 하여튼 뭐 어쨌든 앞서 나가고 뭐 발전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 예.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참 그런 또 문제가 있죠.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해요. 핀란드가 저성장 국가예요? 핀란드는요, 저성장 국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핀란드의 교육이 그래서 그 문제는 과연 경쟁을 해야만 혁신과 창조성이 발현되냐 아니면 인간 본연의 창조성은 되게 안정이 확보된 상태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창조성이 발현되냐 하고 싶은 걸 할 때. 자, 우리나라의 의사 변호사들이요 적성에 맞고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의사 변호사는 어떤 상징 권력이 있어요. 소득도 높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핀란드하고 덴마크는 경쟁이 우리나라처럼 치열하진 않겠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정말 그 고점을 차지한 사람의 인센티브 크진 않더라도 어찌 보면 덴마크는 이런 게 있어요. 특수학교라고. 덴마크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자기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한 6개월간을 그 자유학교를 가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어떤 사람 축구를 좋아하잖아. 축구를 좋아하면 6개월 동안 축구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런 여유가 어디서 가능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과도한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는요. 과도한 경쟁이 또 왜 되냐면 소수의 직업군을 제외하고서는 장기적인 미래 전망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낙오된다는, 사실은 저도 이제 수능을 봤지만 어떤 공포가 있습니까? 여기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공포심이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수능 시험 끝나면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많이 그러진 않지만 아무튼 소수가 그러지만 과도한 어떤 경쟁의 입시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하죠. 근데 핀란드가요 교육 경쟁력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아마 핀란드 교장이 오셨던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했을 때 그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많이 본 사람이어도 많이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기까지의 뭔가 그렇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기자 얘기를 했었는데 조선일보 기자 친구가 후배가 죽어라 진짜 공부해서 이제 수능 봐서 서울대 법대 들어가서 졸업하기 전에 또 사실을 바꿔야 됩니다. 그 1% 0.2% 들어가려면
그리고 또 사법연수원에서 또 경쟁에 돼야지 또 이제 뭐 판사 검사 돼서 로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 엄청난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살아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다 또 얘기했지. 예, 아무튼 너무 경쟁이 네, 과열되다 보니까 않은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최고점을 차지한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과연 행복할까? 그 조호진 기자는 그 사람은 서울대 이제 나오고 카이스트 나와서 이제 조선일보 기자를 했던 특이한 분이신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분이 봤을 때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 후배가 아는데 그렇게 최고 코스를 봐서 김앤장에서 연봉이 1억 2천이에요. 초봉이. 그런데 이제 연봉 1억 2천으로 아파트 하나 구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라 일하는데. 금수저가 아니나. 뭐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예. 그 지금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엄청난 경쟁을 통과한 사람들도 사실은 흑수저라면 아까 치과의사 이번에 안 오시는데 치과에서 엄청난 경쟁을 통과하셨는데 자기 자녀의 삶은 또 확보가 안 돼요. 금수저가 아니나. 이런 사회죠 우리나라가 지금. 요거를 준비했어요. 선생님 때문에. 그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잘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은데 그 너무 핵심적인 질문을 잘 해주셔가지고 일본의 장기 불황 프로세스가 어땠냐면 설명을 드리면 집값 폭등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답니다. 그 영향은 왜 그랬냐면 금융자유화가 진전이 됐다는 거는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구비가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처음으로 도쿄 도심지에서 집값 폭등을 했답니다. 그럼 집값 폭등은 초기 그 투기 세력들이 형성이 됐겠죠. 그런데 그 도쿄 도심지에서 예를 들면 도쿄 도심지 우리나라 비슷한 거죠. 국지적으로 강남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토지 투기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노무현 정부 때 국지적으로 강남에서 강남 상부에서 엄청난 투기가 형성이 됐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도심지의 집값 폭등세가 전국적인 집값 폭등으로 확대된 계기는 일본 정부의 팽창적 금융 정책이 펼쳐져서 그렇다. 그런데 팽창적 금융 정책의 배경은 왜 그러냐?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했죠. 플라자 하면 달러하고 엔화 가치를 좀 높이는 조치였죠. 엔화 가치를 높이게 되면요. 일본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소니 제품이 더 높은 가격에서 해외 구매자들은 사야 되는 거예요. 엔화 가치가 높으니까. 그래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일본의 GDP 성장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금리 인하 정책을 합니다. 금리 인하 정책이 쉽게 말해서 팽창적 금융 정책이에요. 엔화 가치 상승했다는 불황을 우려해서 금리가 인하되고 통화를 중앙은행에서 찍어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국내 신용이 팽창한다는 말은 대출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출이 엄청 늘은 거죠. 근데 보세요.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이 늘어서 뭘로 하겠습니까? 투기를 하는 거죠. 그 부동산 투기 열풍이 도쿄 도심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는데 부동산 거품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놀란 거야. 물론 이제 90년대 초반 그때 노태우 정부처럼 놀랐겠죠. 뭐 자살자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금냉 정책을 펼친 겁니다. 금냉 정책이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대출을 총량을 규제했어요.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점에서 금리 인상이 되면 고점에서 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우스푸어들이죠. 죽어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일본의 장기 불황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랑 비슷하진 않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비교를 뭐 단적으로 하자면 도쿄 도심지의 집값 폭등, 강남 상구의 집값 폭등이 전국적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노무현 정부 때만 봐도 전국적인 집값 폭등이 펼쳐지지 않았을 계속 집가는 상승했지만 폭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금냉 정책이 펼쳐지진 않았죠. 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고 총량 규제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죠. 이명박근혜 정부 때. 그런데 이제 현 정부에서 갑자기 어떤 정책을 펼치냐. 금리 중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펼쳐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정말 이런 개혁들이 펼쳐지면 이렇게 좀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